19세기 중후반 유럽 사회는 역사상 경험해보지 못한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산업화 이후 전체적인 삶의 질이 올라갔고 계몽주의 이후 학문은 꽃피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유럽인들은 자신들이 가장 선진적인 문명에 살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이런 문명의 발전은 여러 가지 면에서 삶이 편리해지도록 만들었지만 이를 넘어서 사람들에게 각종 여가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시기 급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한 것 중 하나는 바로 각종 공원과 박물관 그리고 동물원들이었습니다. 서유럽 국가들은 점점 늘어나는 식민지에서 본국에는 없는 각종 진귀한 물건들을 모았고 이를 본국의 중심지에 전시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박물관의 세계의 각종 진귀한 물건들을 전시해서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행위는 그 자체로 정치적인 의미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이를 접하는 시민들에게 자신들이 문명의 최첨단에 서 있는 국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켰고 이것 자체가 직간접적으로 시민들의 여러 불만을 조금이나마 잠재우는 데 일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박물관과 동물원이 사람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에 주목한 몇몇 사업가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기존의 전시회들과 차별점을 보이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전시 사업이 없나 골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들이 생각해낸 것이 있었으니 바로 다름 아닌 다른 문명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을 유럽인들 앞에 전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방법을 가장 먼저 생각해낸 사람 중 하나는 독일 지역에 살고 있던 카를 하겐베크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사실 1870년대 이전까지 하겐베크는 동물을 사고 파는 일에 종사했었습니다. 그는 1년에 평균적으로 5차례에 걸쳐 아프리카나 기타 다른 지역으로 원정대를 파견해서 각종 진귀한 동물들을 구해왔고 이를 유럽 대중들에게 전시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에게 한 가지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점차 동물들을 시시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는 과정에서 그는 유럽인들이 다른 대륙에 사는 사람들을 직접 보는 일이 매우 드물며 동시에 이런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보인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몇 년간의 준비 끝에 1874년 그는 핀란드와 노르웨이 북부 등의 지역에 살고 있던 사미라는 민족 사람들을 데려와서 전시를 시작했습니다. 표를 주고 입장한 독일인들은 사미인들이 일상을 보내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고 함부르크에서 시작된 이 전시회는 곧 전박이적인 인기를 끌어 베를린과 라이프치히에서도 열렸습니다. 이런 성공에 고무된 하겐베크는 곧 그린란드, 북아프리카, 소말리아, 호주 등의 지역에서 총 70여 민족의 원주민들을 데려와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이전에 자신이 동물을 수집할 때 알고 지내던 현지인들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독일인이었던 하겐베크의 사업적 성공은 프랑스의 사업가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1877년 하겐베크는 독일을 벗어나 파리에서도 전시를 열었는데 이때 이를 방문한 파리의 한 동물원 책임자가 큰 감명을 받은 것입니다. 생티레라는 이름을 가졌던 이 인물은 곧 상부의 건의에서 파리에서도 매년 비슷한 전시회를 열도록 했고 이 전시회들에는 매년 수십만 명의 관람객이 표를 사고 입장했습니다. 이런 소문은 바다를 건너 미국에도 전해졌는데 다른 민족 사람들을 전시하는 사업이 돈이 된다는 사실에 미국에서도 급하게 여러 전시회들이 개최되었습니다. 뉴욕에서 열린 한 전시회에서는 급하게 호주 대륙의 원주민들을 잡아왔는데 전시회의 설명문에는 이 원주민들이 식인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소개되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1870년대 이후 다른 대륙의 사람들을 구해와서 전시하는 행위가 우후죽순처럼 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자신들이 살던 곳에서 강제적으로 잡혀온 원주민들은 유럽 대륙에 도착한 이후 거의 감금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전시회를 사업적 관점에서 바라봤던 이들에게는 이것이 골칫거리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일어나서 잘 때까지 전시공간 안에서 감금된 생활을 하는 원주민들은 당연히 의욕을 잃은 채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했고 이에 따라 원주민들을 구경하러 온 유럽인들도 곧 흥미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가들은 곧 이들에게 일정량의 돈을 임금의 형태로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가로 원주민들은 자신들이 고향에서 행했던 방식대로 사냥이나 낚시를 하는 모습이나 도구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으로 이런 행사를 조직한 하겐베크의 경우 원주민들이 매일 10시간 정도 각종 노동을 하는 모습을 체계적으로 보여주도록 했습니다. 원주민들은 이에 따라 10개 정도의 여러 활동을 각각 1시간씩 관람객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례들과는 달리 최소한의 보상도 해주지 않고 이들의 노동력을 착취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콩고에서의 학살로 유명한 벨기에의 레오폴 2세가 대표적인데 그는 250명이 넘는 콩고인을 벨기에로 데려와 이들이 스스로의 손으로 고향에서의 마을을 복원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 자체를 사람들이 구경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관람객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든 표지판에 느빠도네 아망쉐, 즉 먹을 것을 주지 마시오라는 말을 적어 놓도록 했습니다. 이탈리아의 한 잡지에서는 레오폴 2세가 이런 과정을 통해 만든 원주민들의 공간을 브뤼셀에서 가장 흥미로운 볼거리 중 하나라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원주민들은 겉으로 보이는 전시회 외에도 각종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환경이 전혀 다른 새로운 곳으로 강제로 이주하게 되면서 질병에 시달렸는데, 남미에서 원주민을 데려온 한 사례에 따르면 전체 60%가 이송 과정 자체에서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원주민들은 또한 유럽의 여러 학자들로부터 각종 실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학자들은 주로 인종 간의 우열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의학적, 해부학적 실험들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유사학문에 가까운 기준으로 일단 인종 간의 우열이 가려지게 되면 각국 정부들은 이를 곧 식민 정책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사용했습니다. 우월한 백인이 미개한 타인종에게 문명을 전해줘야 한다는 일명 백인의 의무라 불리게 된 사상을 뒷받침했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들은 유럽인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 미개해 보이는 모습을 의도적으로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1904년 미국에서는 필리핀 지역에서 원주민들을 잡아와 전시회를 열었는데, 정부는 의도적으로 이들에게 개고기를 주고 원주민들이 이를 먹는 모습을 사진작가들에게 찍도록 했습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개고기를 먹는 것 자체에 별다른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는 명백히 해당 원주민들이 미개한 풍습을 가진 집단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벌인 일이었습니다. 특히 이 일이 벌어진 시점이 미국과 필리핀 사이의 전쟁이 끝난 지 2년밖에 되지 않을 때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한편 이런 방식의 원주민 전시는 유럽에서 1930년대까지도 활발하게 이어졌습니다. 1931년 파리의 한 전시회에서는 전 세계에서 잡혀온 약 1,500명의 원주민들이 자신들의 삶을 재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 이르러서는 여러 언론들이 이러한 방식의 전시회가 가지는 문제점을 본격적으로 지적하기 시작했고, 논란 끝에 결국 해당 인간 전시회는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즉 1930년대가 되어서야 이런 방식의 전시에 대한 비판이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설득력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주민을 동물처럼 전시하는 행사는 1950년대까지도 간헐적으로 지속되었습니다.